한강 다리 위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을 스쳤습니다. 지강호는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강호야. 지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나. 왜 여기 와? 당장 경찰서 가자. 지금 도망치면 더 큰 죄가 돼. 지은호가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강호가 뿌리쳤습니다. 싫어. 자수하면 감옥에 가. 나 감옥 못 가. 그럼 어떡하려고? 이대로 도망 다닐 거야? 평생? 나 피해자야. 사채업자들이 협박해서 한 거라고. 난 어쩔 수 없었어.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해자? 할머니한테서 5천만 원 받아간 게 피해자야? 그분 평생 모은 돈이었어. 넌 범죄자야.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네가 도박 안 했으면 사채 안 썼으면 이런 일 없었어.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무서워. 감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강호야,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 제발 도망치지 마. 그게 유일한 길이야. 정말. 정말 그럴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혼자 안 보낼게.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강호는 허름한 선술집 뒷골목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났지만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에 휴대폰을 꺼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골목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든 채 황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지강호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고. 남자는 지강호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아, 강호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건 그렇고 이번 달 수익금 정산 좀 해주세요.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고 급한 데가 있어서요. 남자는 가방을 꽉 움켜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퍼렇게 드러날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강호야,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무슨 소리예요? 주말에 장사 엄청 잘 됐잖아요. 제가 직접 계산대에서 봤는데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벌었다고요.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서 말이야. 사실 요즘 적자가 심해. 원재료 값도 올랐고. 지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직접 계산대 봤는데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다 알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건 매출이고 원가랑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 집세도 밀렸고. 집도 뺐잖아요. 형님이 살던 집 처분해서 보증금 1,000만 원 받았잖아요. 제 투자금 2천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지강호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거칠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지강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나 지금 당장은 없어. 나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없긴 뭐가 없어요. 그 가방 안에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제 돈 내놓으세요. 지강호가 가방을 향해 손을 뻗자 남자는 지강호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지강호는 뒤로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났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나한테 덤비면 가만 안 둬. 남자는 가방을 움켜쥐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는 급히 일어나 뒤쫓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둑놈. 내 돈 내놓으라고. 사기꾼 새끼.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지강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택시의 불빛이 그의 절망스러운 얼굴을 비췄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천만 원. 누나한테서 받은 2천만 원. 엄마 가게 정리하고 모은 돈까지 합쳐 투자한 전 재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지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내가 미쳤지. 왜 그 새끼를 믿었어? 왜?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강호는 며칠을 방황했습니다.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는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호야, 네가 돈이 급하다며? 내가 좋은데 알려줄게. 형, 정말요? 어디에요? 말로 설명하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봐. 데리고 갈게. 선배가 데려간 곳은 허름한 건물 지하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방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음침한 공간이었습니다. 야, 일단 한 판만 해봐. 운 좋으면 금방 딸 수 있어. 나도 여기서 지난주에 1,000만 원 땄다. 선배가 지강호를 테이블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강호는 주머니에 남은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판은 운이 좋았습니다.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여기서 따면 금방이라니까. 선배가 신이 나서 지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판 더. 이번엔 크게 걸어봐. 하지만 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판부터 연속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다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강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한 판만 더. 그리고 마지막 50만 원마저 잃었습니다. 지강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표정이 딱 그렇게 생겼어. 누구세요? 여기서 자금 융통해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필요해?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진짜요. 사채업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5천? 큰 돈을 빌리네. 이자가 좀 세긴 한데 괜찮아? 얼마든지요. 일주일 안에 따서 갚을 수 있어요. 좋아. 일주일에 10%. 원금 포함해서 일주일 후에 5,500 받을게.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돈을 받은 지강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처음 몇 판은 또 이겼습니다.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 조금만 더.
하지만 욕심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더 큰 판에 뛰어들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연속으로 지면서 6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판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5,500 일주일 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일주일. 단 하루라도 늦으면 네 손목이 날아간다. 알았지? 사채업자는 지강호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지강호는 비틀거리며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빚은 5천만 원. 일주일의 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밤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강호 어머니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죽을 줄 아세요. 정순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물이 튀고 그릇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맞아요. 일주일. 못 갚으면 당신 아들 시체로 볼 겁니다. 강에 띄워보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강호가 그럴 리 없어. 아니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지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은호야. 은호야.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헐떡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강호가. 동생이 또 무슨 사고 쳤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순이는 울먹이며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지난번에 2천만 원 갚아줬는데 또요? 대체 동생이 뭘 한 거예요? 은호야 제발. 강호가 죽을 수도 있어. 죽인다고 했어. 제발 도와줘. 엄마 저도 이제 돈이 없어요. 지난번에 2,400만 원 갚아주느라 제 통장 바닥났다고요. 고성의 이사장님 프로젝트 착수금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은호야 제발. 이번만 도와줘. 엄마가 평생 갚을게. 정순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도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오열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또 돈을 갚아주면 동생은 또 사고 칠 거예요. 이번엔 정말 안 돼요. 동생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럼 강호가 죽으란 말이야? 네 동생이 죽어도 괜찮아? 네 피부치가 강물에 떠다녀도 괜찮단 거야? 저도 힘들어요, 엄마.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동생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저도 이제 더는 못 도와드려요. 은호야. 제발.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순이는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호야. 내 새끼. 어떡하니? 엄마가 어떻게 해? 어떻게? 식당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와 정순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정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만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깨진 그릇 사이에 주저앉은 정순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직원이 정순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정순이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식당 밖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지은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밝던 그녀답지 않게 한숨을 쉬고 업무 중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멈춰 있거나 서류를 보다가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차철민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한 후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호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은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한숨만 쉬잖아. 아침에 출근해서도 멍하니 있고.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지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지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움찔했습니다. 돈 문제야?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지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지은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은호, 우리 동업자잖아. 동업자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파트너십이고.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선배하고는 상관없어요. 업무에 지장 안 주게 할게요.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동업 수익금 정산해 줄게. 아직 3개월 안 됐지만 벌써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 네 몫은 4천만 원이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아직 정산 시기도 아니잖아요. 왜 안 돼? 원래 네가 받을 돈이야. 계약서에도 수시 정산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아직 정산 시기도 아니고. 선배도 돈 필요하실 텐데. 대출금도 갚으셔야 하고. 이지혁은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은호가 황급히 손을 뻗어막았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줘. 지금 바로 보낼게. 정말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어. 그냥 받아. 부담 갖지 말고. 이건 네 돈이야. 선배. 계좌번호 모르면 내가 알아서 보낼게. 어차피 계약서에 다 있으니까.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지은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진짜 안 돼요. 선배. 제발이요. 하지만 이지혁은 이미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4천만 원. 지은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확인 문자가 떴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으로 날아온 입금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업자니까 당연한 거야.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 안 갚아도 돼. 우리 수익금에서 차감하면 되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강호는 허름한 원룸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보내준 4천만 원으로 일단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자 때문에 아직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강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보니 사채업자와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사채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채업자와 건장한 조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4천만 원은 잘 받았어. 그런데 아직 1,000만 원 남았지? 이자까지 합치면 1,200이야. 조금만 시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사채업자는 소파에 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간? 이미 일주일이나 줬는데? 더 기다려줄 것 같아? 제발요. 정말 곧 갚을게요. 한 달만 더 주시면.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일자리도 없는 주제에. 백수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지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 우리 일 좀 도와주면 빚 다 탕감해 줄게. 어때? 좋은 조건이지? 무슨 일인데요? 간단해. 심부름만 좀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지강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심부름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화하고 돈 받아오고. 그것뿐이야.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돼.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똑똑하네. 그래, 맞아. 근데 넌 그냥 돈만 받아오면 돼. 위험한 건 아니야. 전화는 우리가 다 하니까. 저는 못해요. 그건 범죄잖아요.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조직원 한 명이 지강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강호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범죄? 빚 안 갚는 것도 범죄 아니냐? 네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처지야? 응? 나 주세요. 숨이 막혀요. 사채업자가 손을 들어 조직원을 제지했습니다. 조직원이 멱살을 놓자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호야, 생각 잘해봐. 일주일만 일하면 1,200만 원 빚 다 없어져. 안 그러면 넌 강에서 떠오를 거야. 손목 잘린 채로. 지강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일주일. 정말 일주일만이요? 그래. 일주일만 하면 돼. 우리도 장기로 쓸 생각 없어. 넌 그냥 임시 알바야. 알았어요. 할게요. 대신 정말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이야. 오전 9시에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와. 조직원이 가방에서 휴대폰과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내일 아침 9시에 전화할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네. 조직원들이 나간 후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과 통장을 바라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야? 이게 맞나? 범죄자가 되는 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강호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강남역 근처 커피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직에게 받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조직원이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할머니 한 분 오실 거야. 검은색 가방 들고 계실 거야. 그분한테서 돈 받아. 네. 알겠습니다. 지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나타날 할머니가 피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조직원들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이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강호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5천만 원. 다 있어요. 지강호는 가방을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받아. 뭐 하는 거야? 이어폰 너머로 조직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강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 살려주세요. 검사에게 넘어간 돈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풀려날 수 있다고. 제발 부탁이에요. 지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랑 50년 모은 거예요. 아들만 살려주세요. 할머니, 저는 닥치고 빨리 가. 지금 당장. 이어폰에서 조직원의 위협이 들렸습니다. 지강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내 아들 정말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강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조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생각보다 잘하네. 조직원이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그득했습니다. 이야, 대박. 이 할머니 진짜 다 털렸네. 조직원이 비웃으며 돈을 세었습니다. 지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오늘로 끝이에요. 뭐? 이제 겨우 첫날인데?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못하겠어요. 양심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조직원이 지강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양심? 지금 그게 나올 때야? 넌 이미 공범이야. 알았어? 도망가봐야 경찰한테 잡혀. 놔주세요. 조직원이 지강호를 밀쳤습니다. 지강호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똑같은 곳에서 대기해. 안 나오면 너 집부터 털 거야. 조직원은 돈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지강호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야?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강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왔고 CCTV 분석을 통해 돈을 받아간 사람들의 얼굴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강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지강호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강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강호 씨 계십니까? 강남경찰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강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강호 씨, 문 안 열면 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열 겁니다. 지강호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이었기에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쿵.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강호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형사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지강호는 골목을 빠져나가 대로로 뛰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개찰구를 뛰어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열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형사들이 플랫폼에 서서 지강호를 노려보는 게 보였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 숨을 헐떡이며 지강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 절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뭐? 벌써? 저 어떡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그건 네 문제야. 알아서 해. 네? 뭐라고요? 형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왜 너 같은 말단을 도와줘? 넌 알바일 뿐이야.
알아서 잘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강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지강호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지강호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소식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강호의 얼굴이 CCTV 사진으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명수배되었습니다. 아,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지강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지강호를 쳐다봤습니다. 야, 너 뉴스에 나온 그놈 아니야? 보이스피싱 한 놈. 지강호는 벌떡 일어나 찜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거리로 나온 지강호는 방황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강호는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카페에서 업무를 보던 중 휴대폰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지강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오수정이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오수정이 화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강호 아니야? 지은호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정아, 미안한데 카페 좀 부탁해. 나 급한 일 생겨서. 지은호는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강호에게도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가 자주 가던 PC방, 당구장, 술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한강 다리 근처에서 지강호를 발견했습니다. 지강호는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지은호가 달려갔습니다. 지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왜 여기 와? 왜 여기 있어? 경찰이 찾고 있다며. 당장 자수해야 해.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수하면 감옥에 가. 나 감옥 못 가. 무서워. 지금 도망치면 더 큰 죄가 돼. 빨리 경찰서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지은호가 지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강호가 뿌리쳤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누나는 몰라. 나 피해자야. 사채업자들이 협박해서 한 거라고. 피해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서 5천만 원 받아간 게 피해자야? 그분 평생 모은 돈이었어. 넌 범죄자야.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짓 했다는 거.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죽을 것 같았다고.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네가 도박 안 했으면 사채 안 썼으면 이런 일 없었어. 다 네가 선택한 거야. 누나도 나 도와줬잖아. 4천만 원 준 거 누나도 공범이야.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누나가 돈 안 줬으면 난 사채업자들한테 죽었을 거야. 누나가 4천만 원만 줬잖아. 1,000만 원이 모자라서 내가 일한 거야. 지은호는 지강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난 널 도와준 거야. 범죄에 가담한 순간부터 넌 피해자가 아니야. 지강호는 뺨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나. 나 진짜 무서워. 감옥 가는 거 무서워.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지강호를 안았습니다.
강호야,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 변호사도 선임할게. 제발 도망치지 마. 그게 유일한 길이야. 정말, 정말 그럴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혼자 안 보낼게. 같이 가자. 지강호는 지은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지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전화를 받고 급히 한강 다리로 달려왔습니다. 지은호와 지강호가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 와주셔서 감사해요. 박성재는 지강호를 보았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 나 박성재야.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지금 상황 은호 후배한테 다 들었어. 자수하기로 했다며?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감옥 가는 게. 박성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게.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인데 형사 전문이야. 지금 당장 연락할게. 정말요? 하지만 돈은 신경 쓰지 마. 일단 자수가 중요해. 지금 자수하면 자수 감경 받을 수 있어. 박성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박성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변호사님이 동행해서 자수할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성재, 지은호, 지강호, 그리고 변호사 김준기가 만났습니다. 김준기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변호사였습니다. 지강호 씨 상황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자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원, 연락처, 거래 내역, 범행 수법 등을 모두 제공하세요. 지강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보복할 텐데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조직 핵심 인물들을 다 잡으면 보복할 사람도 없어요. 지은호가 지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호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용기 내.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김준기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는 것 다 말해보세요. 제가 기록할게요.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직과의 대화, 만났던 장소, 조직원들의 특징, 휴대폰 번호, 통장 정보 등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2시간 넘게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죠. 네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강호는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지은호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지강호는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지강호의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용기 내. 형사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지강호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지강호 씨 맞습니까? 김준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강호 씨의 변호인 김준기입니다. 의뢰인이 자수하러 왔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강호는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 용기 내. 지강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준기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성재가 옆에 앉으며 지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호 후배 잘할 거야.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할 거야. 선배, 동생이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조직을 고발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 집행유예도 가능해. 조사실 안에서 지강호는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지강호 씨,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한 일부터 시작해 조직의 지시로 돈을 받아간 일까지 모두 진술했습니다. 김준기 변호사는 중간중간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고 자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고발하려고 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원들의 신원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강호는 사채업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만났던 장소, 조직원들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조직에서 받은 휴대폰과 통장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휴대폰에 조직원들과의 통화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통장으로 돈이 이체됐어요. 형사는 증거물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강호 씨, 신변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는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은호와 박성재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지강호와 김준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지강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호야. 지은호가 달려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누나. 다 말했어. 김준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거 작전이 시작되면 증인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구속은 안 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수 감경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참작해서 일단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혁은 지강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가 며칠째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가 숨어 지내는 임시 숙소 주소를 박성재에게 받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강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혁이 형,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이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왜 여기 오셨어요? 너 자수 도와주러 왔어.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서워요. 감옥 가는 게. 지강호, 도망치면 더 큰 죄가 돼. 지금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 형은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저 형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때문이야. 지은호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나는 지은호가 힘들어하는 모습 못 봐.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자수하고 해.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고. 그건 성재가 다 해결했어. 변호사도 선임됐고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면 돼. 지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다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그럴 자격도 없는데. 자격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은호 가족이니까 돕는 거야. 그리고 너도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아. 지강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떠올렸습니다. 도박, 사채, 보이스피싱.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형, 저 정말 후회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분이 우시던 모습이. 그럼 자수해서 벌 받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게 너한테 남은 유일한 길이야.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자수할게요. 형이 같이 가주시겠어요? 당연하지. 내가 데려다 줄게. 이지혁은 일어서며 지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기로 올게. 준비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약속대로 지강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강호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요. 차 안에서 지강호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네. 많이 무서워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용기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김준기 변호사와 지은호, 박성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을 보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강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네 사람은 지강호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 앞에 앉은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밖에서 지은호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잘할 거야.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에서 지강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은호, 정순이, 이지혁, 박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지강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김순자 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라니. 정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준기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자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수했고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고발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판사가 지강호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한 일이 너무 후회됩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지강호에게서 돈을 받아간 그 피해자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 전 재산을 잃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강호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김준기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액 5천만 원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 변제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자수와 수사 협조, 피해 변제를 참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지강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나 협박에 의한 가담이었고 자수 및 적극적 수사 협조, 피해 변제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해야 하며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온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안겼습니다. 누나, 누나, 고마워. 정순이도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강호야,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요. 이지혁과 박성재도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이제 새로 시작이야. 박성재가 지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강호 씨, 앞으로 3년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감옥에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강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지강호는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지은호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현장에 도착한 지강호는 작업복을 입고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강호야, 여기 자재 좀 옮겨줘. 지은호가 지시했습니다. 지강호는 묵묵히 자재를 옮겼습니다. 무거운 나무판과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지은호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먹어. 힘들지? 괜찮아. 이 정도는. 지강호는 도시락을 먹으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일꾼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도 먼지투성이가 되어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해? 응. 매일은 아니지만 현장 갈 때마다 일해. 지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자신은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그만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고 타일을 깨고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강호야, 이거 밖에 버리고 와. 지강호는 폐기물 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거워서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강호는 탈진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나와야 돼. 응. 알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이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호야. 엄마. 왜 여기 와? 힘들 텐데 밥이라도 먹어야지. 엄마가 해왔어. 정순이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지강호는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짓 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돼. 정순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강호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 약속할게. 그래. 엄마 믿는다. 며칠 후 지은호는 지강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호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회봉사 다 끝나면. 일자리 찾아야지.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지강호는 놀라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나 같은 전과자를 받아줘? 전과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으면 돼.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막내로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배워야 해. 특혜 없어. 당연하지. 뭐든지 할게. 지강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사회봉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이 지역의 인테리어 회사 맘대로 집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지강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자리 여기야. 이지혁은 사무실 한쪽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강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철민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철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강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혁이 지강호를 불렀습니다. 지강호, 일단 현장 자재 관리부터 배워. 오늘은 차철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내일부터 혼자 해. 네, 알겠습니다. 지강호는 차철민을 따라 창고로 갔습니다.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벽지, 이게 타일, 이게 페인트. 다 외워야 해요. 그리고 재고 관리도 해야 하고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강호는 메모하며 차철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호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먹어요.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강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강호야, 일은 어때?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배울 게 많아서 좋아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강호, 너한테는 특혜 없어.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대할 거야. 실수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네, 당연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게 편해요. 며칠 후 지강호는 첫 현장에 나갔습니다. 자재를 옮기고 폐기물을 정리하고 일꾼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강호야, 이 벽지 잘못 가져왔어. 다시 가져와. 지은호가 지적했습니다. 지강호는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올바른 벽지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어요. 다음부턴 꼼꼼히 확인해.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강호는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자재 관리는 물론 간단한 시공 작업도 배웠습니다. 강호야, 이번 프로젝트 견적 한번 내봐. 이지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강호는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몇 번 수정 끝에 견적서를 완성했습니다. 형, 확인해 주세요. 이지혁은 견적서를 검토했습니다. 잘했네. 거의 정확해. 이 부분만 수정하면 돼. 감사합니다. 지강호는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혁이 지강호를 불렀습니다. 지강호, 맥주 한잔 할래?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한강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많이 변했어.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예전에 제가 부끄러워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앞으로도 계속 잘해. 네, 형. 꼭 그럴게요. 형이랑 누나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지혁은 지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요즘 진짜 열심히 하잖아. 지강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리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누나한테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그래. 믿는다. 두 사람은 맥주를 들고 건배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강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